자, 6번.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모의고사 치실 때 웬만하면 수정 테이프 사용 안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틀리고 고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도 테이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정 테이프를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OMR 카드 기계에 인식을 시키겠죠. 그게 몇만 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만 장이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꼼꼼하게 테이프 붙여놓고 꼭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냥 대충 해놓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기계에 걸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기계를 인식하면서 그 기계가 그 내가 붙여놓은 테이프를 쓸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생기지 않게끔 내가 마킹한 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의고사 치실 때도 수정 테이프를 안 쓰고 틀리지 않고 옮기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러기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개씩 외워가지고 옮깁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 확인하고 하나 옮기고 하나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다 풀어놓고 한꺼번에 옮기는 편입니다. 그게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험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인데 시험 시간이 여유가 없는 시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시험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80문제 푸는데 100분을 주지만 80문제 푸는데 80분 주는 것도 있고 40문제 푸는데 40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1분이 안 되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OMR 카드를 빨리 옮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 OMR 카드는 5개씩 굵은 줄이 끄어져 있죠. 그럼 내가 5개씩 외워서 옮기다 보면은 내가 뭔가 밀었었다 라고 하면은 이 줄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럼 금방 내가 지금 밀려 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씩 외워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택하는데 가장 자기가 이제 실수 안 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연습하시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OMR 카드를 실수 없이 옮기는 거. 수정 테이프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 옳은 거 보면은 제한되는 전매행위는 매매, 증여, 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뭐 빠져야겠죠? 상속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 충청권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근데 이거는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보셔도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아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으로 한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그냥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일부는 안 되죠. 전원이.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에 담기에 부기등기한다. 네, 4번의 정답. 그 다음에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는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해야 한다. 네, 사업주체가 바로 입주금을 지급하고 취득을 합니다. 환매를 해오죠. 네. 그 다음에 7번에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지위나 증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증여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의 저당. 저당은 되죠. 상속이나 저당은 제외한다. 최근에는 상속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저당을 제외한다는 게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서 각종 증서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건 상속이나 저당. 아까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를 할 수 없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건 상속만. 근데 각종 증서나 지위, 사고 팔고 하는 게 금지되지만 여기서 제외되는 건 상속이랑 저당까지. 최근에는 저당이 제외된다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증서나 지위, 양도 양수하는 거 안 되고 알선하는 거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되죠. 인터넷, 전화, SNS 광고 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광고 안 되고 전화 광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증여하는 것도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투기과열지구 옳은 것.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나 시도지사.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국장이랑.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하죠.
그다음에 3번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가일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아닙니다. 투기가일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거지, 투기가일지구 지정해가지고 이전에 주택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사고 팔고 하지 마. 이거는 거의 공산주의 국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투기가일지구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주택 사고 팔고 하지 마. 이거는 진짜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투기가일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지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제한되는 거지, 이전에 있던 주택들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하면은 주택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아니고 감소. 그러니까 생각보다 숫자를 바꿔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숫자가 헷갈린다 하지만 시험장에 실제로 가보시면은 숫자를 막 짜잘한 숫자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맞다 틀렸다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전부 가야 됩니다. 기록이 X. 그 다음에 9번 옳은 것. 국장이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한다 이 말은 집이 남아 돈다 이 말이죠. 이런 데서는 지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전국 평균 이하인 거.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주택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했죠? 국장이. 다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죠. 투기가일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은 국장. 이렇게. 그 다음에 투기가일지구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틀렸습니다. 지정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일단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을 해놓고 나서 쭉 기간이 경과했을 때 예전에는 1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했었는데 이제 반기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지정 단위는 없고 지정을 하는 거고 해놓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 반기마다 계속 지정할지 해제할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있던 주택이 아니라 그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지 원래 있던 주택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항상 지정했으면 해제하는 것도 지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지정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통지된다고 그랬죠? 40일.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모두 고른 것. 아까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일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싹 다 심의 거치죠.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마다 국장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때 심의 거치죠. 그 다음에 투기가일지구 지정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심의 거치죠. 그래서 4번 니은디귿. 안 배운 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번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매매하면 안 되죠. 주택 상환사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입주자 저축증서에 저당 되죠.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저당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4번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거겠죠. 인터넷 광고하는 것도 안 되죠.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 매매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전매 제한을 받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세대주의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 전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1년간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을 하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요건 되죠. 위조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세대원 일부 기록이 X. 그 다음에 5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전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13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얼마 미만일 때만? 5% 미만일 때, 작을 때만. 그 다음에 이 얼마 안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되죠? 2년.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하기 전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아까 요약서에 그 343페이지 잠깐 보시면 됩니다. 뭐 노트에도 정리가 돼 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기 전에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우리 노트에는 정비기본계획은 아마 3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건 한꺼번에 정비사업이 몰려버리면 주변의 주택이 부족해지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까봐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의 시기를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4년부터 여기는 25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합니다. 정비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이 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 자,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시라고 돼 있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도 원래는 수립을 합니까? 네, 시니까. 그냥 시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대도시가 아닌 시도 수립을 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원래 해야 되니까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 정비계획이 30일이었고 정비기본계획은 14일이죠.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자, 이게 정비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또 똑같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 우려될 때 그렇게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주택이 막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주변에 전체 시장이 막 불안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요거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합니다. 대도시. 이게 첫 번째 차이죠.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가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을 안 하죠. 원래는 안 하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도 원래는 수립을 하니까 도지사가 인정하면 안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권자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안 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아까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 승인을 안 받았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이 받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당연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는 똑같습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며칠이죠? 14일. 정비법에서 30일 3개 그거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요게 차이점인데 30일. 크게 한 3가지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면은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 수립하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원래는 수립을 해야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 안 하니까 도지사가 인정하면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립을 했을 때 대도시에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느냐는 건데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나머지 절차는 똑같지만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0일, 정비 기본계획은 60일.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 똑같은데 방금 보신 한 3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43페이지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시장 이렇게 돼 있죠. 343페이지. 그 우리 요약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계획의 내용은 따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 가보죠.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이 사람이죠? 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원래는 안 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해야 한다. 인정한 경우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준은 당연히 국장이 정하겠죠. 그 다음에 수립할 때 가로 1번 절차 보면은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며칠? 14일.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겠죠.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협의 심의 거쳐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가로 5번 맨 밑에 대도시시장. 이 사람이죠? 네.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고시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안전진단은 안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은 뭐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514페이지의 1번 문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리고 우리 그 리모델링은 용어의 정에서 한번 나왔었죠. 리모델링은 크게 대수선이랑 증축으로 구분하는데 대수선 할 때는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으로부터 얼마 경과해야 되죠? 10년. 증축할 때는 15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 증축할 때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30%까지. 근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까지. 그리고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세대수는? 노트 보십시오. 노트. 우리 요약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52페이지. 거기 맨 앞에 요건 나오죠? 1번 대수선, 2번 증축이라고 돼 있고 대수선은 거기 안 써놨지만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되고 증축은 15년이 경과.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가로 안에 보면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15%까지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고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데 수직으로 증축할 때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그 다음에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게 리모델링에서 요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1번에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 동의했다가 철회하는 거죠. 동의했다 철회할 때는 항상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동의했다가 철회하는 건 항상 허가나 인가,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하는 거지 신청하고 나서는 동의 철회가 안 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보면. 그래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가 안 되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 층까지?
3계층까지, 그 다음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과반수의 결의. 그 지금 노트 펴놨죠? 그 밑에 동의 요건 있죠? 자, 그거 한번 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죠. 그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의 동의 요건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죠. 그 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 인가 받고 나서 아까 우리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얼마 안에 신청했었죠? 신청하는 건 2년. 여기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여기 주택법에서 허가 받습니다. 허가.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원칙은 인가 받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고 나서 이제 착공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마찬가지.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 허가 신청할 때의 동의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75%, 각동 50%, 동만 할 때는 그 동 75%. 그러면 이 허가에 동의하지 아니한 25%한테 뭐 할 수 있을까요? 매도 청구.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75% 이상만 동의를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반대한 25%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이렇게 조합 만들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질문 볼까요?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이런 사람들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나오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할 때도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조합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전원의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조합은 요거 75%, 50%. 75%, 50%.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나오는 거. 요거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요거는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니까 뭐 따로 구분해서 안 나오면은 그냥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 요걸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허가를 신청할 때 그때 아예 따로 이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75%를 찾아야 되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의 동의 요건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증축형 리모델링 할인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자, 안전진단이 처음 나왔는데 요 안전진단 제가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정비법에서 안전진단 한번 배운 적 있죠? 네. 재건축할 때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노트는 한 32페이지 정도 찾아보시면은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이 나올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이 사람 안전진단을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데 누구한테 요청하죠? 시장, 군수 등. 그 사람이 뭐냐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보고 이게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가 직접 안전진단을 하진 않겠죠.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해야겠죠.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는 3가지가 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실시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두 군데다 보내주죠. 요청한 사람 이랑 누구? 시장, 여기는 입안권자 하면 안 되죠. 허가권자한테 보내줘야지.
시장군수구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 거기서는 보면은 시도지사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죠?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하죠? 공적기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똑같죠? 요거 말고 차이가 나는 건 리모델링에서는 안전진단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1차는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통과하면 허가 나옵니다. 지금 말하는 건 1차 안전진단을 말하는 거고 허가 받았죠. 허가 받고 나서 2차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한다라는 거. 이 두 번 한다는 거 빼고는 나머지 내용은 뭐 똑같으니까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요걸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위에 2개층, 3개층 더 쌓아 올릴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허가권자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자, 근데 하나만 더.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고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이 건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건축물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건 이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은 무너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요까지 하면은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거는 그거랑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건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30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 자, 인가 신청한다는 건 이제 사업하겠다라고 조합 만드는 거죠. 조합 만들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첫 번째, 창립총회 회의록. 그 다음에 주택조합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만들어야겠죠. 정관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권원이 필요합니다. 권원. 승낙서랑 권원은 다른 겁니다. 이게. 권원이라는 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임차권이라든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승낙서라는 건 오케이 그냥 동의를 해준 정도지 승낙서가 아닙니다. 이게. 권원이랑 승낙서는 다른 겁니다. 권원이랑. 그러니까 권원은 임차권 설정 계약이라든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임차권이라든지 지상권자가 된 거죠.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그게 권원. 근데 승낙서라는 건 오케이 네 하면은 내가 동의를 해줄게. 그냥 사용 승낙서 정도지 이거는 권원을 확보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승낙서랑 권원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축할 때는 15년 이상의 경과해야 됐었죠 아까?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존 14층 건물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몇 개층까지? 2개층.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권원도 아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소유자. 소유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죠. 소유자들이 모여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동의를. 이 동의, 인가 신청할 때는 이 동의서가 필요한 거지. 이 사람들은 이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권원을 필요가 없죠. 승낙서나 권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유자들이니까. 이게 이런 건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따로 권원이라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았다는 이 동의 결의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건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결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결의서가. 그 다음에 3번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할 때 뭐 한다고 했죠? 리모델링 할 때 뭐 봤죠? 네 하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야 칠판을 보이지 지금. 허가. 허가. 그리고 아까 조합은 75% 50%지만 나머지 입주자, 아까 관리주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싹 다 전원의 동의. 조합 말고 나머지는 싹 다 전원의 동의. 오케이. 조합은 75% 50%, 나머지는 싹 다 전원의 동의.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4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서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 검사를 받은 후 증축할 때는 얼마 경과해야 되죠? 15년.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시공자 같은 거 선정할 때 항상 경쟁이 처합니다. 경쟁이 처. 뭔가 사람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 경쟁이 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주택법률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리모델링의 설계 개요, 공사비, 소유자 비용 부담 명세가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등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조합 말고 나머지 사람은 싹 다 전원의 동의. 조합 말고는 다 전원의 동의. 이번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역시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뭐 받아야 되죠?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여기는 뭐 동의 요건은 안 나와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싹 다 전원의 동의. 근데 조합은 75% 50%.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 변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시고.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긴 한데 나머지를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이번에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다음에 4번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맞죠? 허가권자에게. 그 다음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일 때는 몇 개층까지? 2개층까지.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3번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3번 그런 거 권리 변동 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외우면 뭐 양이 너무 많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 상환사채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요약서에는 345페이지 주택 상환 사채.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라고 해서 이걸 주택 상환 사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아까 등록사업자에는 2명 있었죠. 법인이랑 개인. 법인이랑 개인 중에 어디가 회사죠? 그래서 법인.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이 발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발행자. 그리고 등록사업자나 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국장에게 승인받습니다. 국장에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뭐 받아야 되죠? 보증? 보증? 물어보지 말고 보증. 민간? 항상 이런 것들은 채권 발행할 때마다 공통점. 하나 더 해볼까? 상환자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김영식 증권, 이런 것들 다 공통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채권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는 그냥 무조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행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등록사업자가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었죠? 등록할 때. 등록할 때는 3억. 등록할 때는 3억. 근데 채권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로서 법인이어야 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이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뭐 보증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 채권이니까 이자를 줘야겠죠.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주택시장이 엄청 호황입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그 주택가격으로 이자를 그대로 상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는. 근데 주택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 이럴 때는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선이자를 떼고 할인하는 방법. 먼저 이자를 떼가지고 할인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의 방법으로 선이자를 떼고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 가백에.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니까 만기가 도래하면 이 발행자들은 가백에 뭐 주면 되죠? 주택으로 상환한 채권이니까 주택을 주면 되죠. 다만 채권자가 원할 때는 원리금을 포함한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책으로 안 보고 그 다음에 상환이니까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은 김영식 증권. 김영식 증권이라서 이전하려고 할 때 여기서는 명의 변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의 변경.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원부에 기록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대항력은 취득자의 성명만 여기는 주소는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 상환채권도 김영식 증권이었죠. 토지 상환채권은 명의 변경 이전하려고 할 때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대항력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성명까지만 요구를 합니다. 성명만 따로 주소는 요구하지 않고 요거 어디에다가 채권에 대항력은 채권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면은 345페이지 발행자 돼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밑에 박스에 나오는데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우리 그 방금 읽던 문장에 뒤에 가로 안에 보면은 맨 끝에 발행 규모가 제일 끝에 나오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 이내로만 발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발행 규모입니다. 발행 규모. 그 다음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뭐 받아야 되죠? 보증. 등록사업자 이 사람. 민간.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행의 승인. 주택 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국장. 그러면 주공도 승인받아야 됩니까? 네, 받습니다. 네, 받습니다. 국장은 안 받는다, 주공은 안 받는다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발행 방법.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하는 방법. 선이자 떼고 발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상환사채에는 2번은 됐으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도 그냥 참고로 해보시고 명의 변경, 이전하는 경우죠. 김영식 증권이니까 이전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여기는 주소는 따로 없죠. 성명을 어디에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의 효력해서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라도 그가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효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받았으니까.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민간이 보증받았으니까 뭐 사업 그 사람 사업 주체가 파산한다든지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얼마?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자,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대부분 3년 이내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확하게가 될 수가 없지만 아무튼 평균적으로 한 30개월 안팎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36개월이죠. 이 기간 안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상환 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뒤에다가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 체결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분양권 받을 때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내 입주할 때까지가 아니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렇게 공급계약 체결까지.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자체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보면은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에 주택 상환 사실이 있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전매 가능 사유에 세대원의 근무, 생업사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광시군으로 이전할 때,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그때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환 자체도. 자, 문제만 보면은 1번 틀린 것.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실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채권 발행할 때는 보증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주택상환사실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대항력은 취득자의 성명만, 따로 주소는 요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실의 효력은 상실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증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상환사실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실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실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5번에 주택상환사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실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국장. 자, 그 다음에 2번에 작년에 이게 나왔어. 작년에. 보면은 틀린 것.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사채.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니까 김영식 증권, 명의 변경, 이전하려고 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원부에. 그 다음에 발행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을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실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맨날 똑같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청문. 우리가 이제 국계법에서 청문 한번 배웠죠. 청문이라는 거 뭔가 권한을 줬다가 뺏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뭔가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말소도 하나 들어가는데 보면은 1번이 정답이고 그러니까 청문 사유가 아닌 게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뭐 해설에 나오죠. 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의 말소,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취소랑 리모델링 허가 취소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라 했다가 취소할 때, 그럴 때는 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의 말소. 등록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때 그때도 청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따로 제가 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하나 한번 보면은 그 527페이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누구든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농지증 누가 발급하죠? 시, 구, 읍, 면장. 제가 권한자라도 기억하라고 했죠. 농지법에서는 대부분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첫 번째 농지증은 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가 2번 나오는데 그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죠? 그 기억이 안 나시면은 노트에 농지법 목차 옆에 보면은 제가 권한자라고 정리를 해놨을 건데 농지법 맨 앞에 목차에 제가 그 권한자라도 알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농지법이라고 목차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귀퉁이에 맨 앞에 권한자.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를 하죠. 네. 저 앞에 맨 앞에 농지법이 맨 앞에는 뒤로 넘기면 안 되고 앞으로 넘겨야 맨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대부분의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하는데 첫 번째 농지증은 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하고 두 번째 매수 청구가 2번 나올 겁니다. 그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죠?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농업지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랑 협의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하죠? 시장, 군수. 거기 예외 없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권한자라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은 제가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농지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나 연구기관의 시험 실습지,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농지개발 사업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해서 경사도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15%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비축농지. 얘네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죠. 그러면 얘네들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네? 받아야죠.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 자,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네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이렇게 뜹니다. 절에 가서 시주를 허신께 경비가 드네 이거. 얘네는 농지증은 발급받는 거.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사유. 그렇게 너무 많이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OX 있는데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27페이지 2번 문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받는 겁니까? 받지 않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발급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은 자, 제가 이거 외워놓고 농지증을 발급받는 거면 이거 찾으면 되고 발급받지 않는 거면 요게 4개가 써져 있을 거니까 이거 제끼고 나머지 하나 고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 찾으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찾으면 되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하면은 지문에 이게 4개가 써져 있을 겁니다. 이 중에 4개가. 그거 제끼어 놓고 나머지 하나 찾으면 됩니다. 지금은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찾는 거죠.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발급받는 거. 그러면은 요 중에 하나 찾아보죠. 정답이 2번. 허신, 신 거기 나와 있어요. 신. 이렇게. 농지 소유는 항상 중요한 건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게 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는 뭐 10년간 보존해야 된다라는 게 신설된 조문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아마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기출문제는 제가 따로 풀지 않지만 기출문제 말고 그 이제 문제풀이 가면은 이거 다 풀 겁니다. 농지법까지. 그리고 9, 10월 달에 뭐 모의고사 풀 때도 농지법 거의 파트마다 한 문제씩 제가 넣어놓고 그 파트마다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꼭 좀 보고 가셔야 되고 이거 제가 뭐 농지법에서 외우라고 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건 나머지는 책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6번 문제입니다. 농지법령상 6번 문제 530페이지에 이건 해설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인데 자 위탁 경영이라는 건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영을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부를 위탁할 때 기억해 보시면 해설을 보면은 과수를 과지치기 또는 열매 속기,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 30일 이상 종사해야 위탁 경영이 가능한데 4주라면 28일이면 해농으로 위탁 경영에 해당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주요 농작업에
자신의 농작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는 그 주요 농작업에 내가 30일 이상을 종사를 하고 나머지를 위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4주간 직접 종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8일밖에 안 되니까 이틀이 모자라서 위탁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면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뭐 다른 문제는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좀 그런 문제라서 그래서 주요 농작업에 내가 30일 이상을 종사하고 나머지를 위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28일을 종사했으니까 이틀이 모자라서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지법에 뭐 기출문제 푸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가지고 오셔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 8월 그 객관식 문제집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데 객관식 문제집 진도 나갈 때는 문제를 풀어오셔야 됩니다. 문제 안 풀어오시면은 제가 문제 푸는 거 구경하는 거가 안 됩니다. 저야 뭐 다 맞추겠죠. 저는 문제를 되게 잘 푸는데 제 문제 푸는 거 구경할 필요 없으니까 항상 이제 7, 8월 달에 문제는 미리 풀어오시고 좀 표시를 해보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놓고 뭐 사람들이 수업하는 기간 동안 뭐 3시간 반, 4시간 동안 집중을 계속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예습에다가 좀 더 비중을 더 두시고 수업 시간에 내가 풀어온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잠깐만 복습하시고 그러면 이제 복습 기간이 되게 짧아지겠죠.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오후 시간에 시간 많이 나오면은 그때는 자기 공부하시죠. 자기 공부. 자기가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오늘부터 뭐 민법 하겠다 하면 민법 쭉 보고 학계론 쭉 보고 아니면은 오늘 월요일은 민법, 화요일은 뭐 학계론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 진도를 이제 쭉쭉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 진도를 나가셔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셔야죠. 자기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내일 문제 풀 거 예습하시고 그리고 문제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 그런 거 좀 묻지 마시고 그냥 쭉 푸십시오. 쭉 시간 될 때까지 쭉 푸십시오. 쭉 풀고 한 8개로 나눠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한 8주 정도 진도 나갈 거니까 8개로 나눠가지고 미리 좀 풀어오셔야 그 수업이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 안 풀어오고 그냥 앉아가지고 듣고 있으면은 그렇구나 하는 거니까 좀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를 좀 풀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주 가져와야 되는 교재는 뭐가 있나요? 노트랑 요약집 가져오십시오. 요약집. 예, 계속 요약집 들고 오시고 노트는 꼭 가져오시고 이렇게 그래서 요약집 가져오시고 요약집에 없는 것들은 제가 노트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